2025년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해보자, 예상해보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제 영상에서 언급된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동을 했죠. 관저에 나와서 이동을 했습니다. 혹자는 체포라고 말하지 마라. 자진 출석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공수처가 명목상으로는 체포영장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체포를 했다라고 명목상 볼 수는 있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편법은 기본 옵션이고 기본 옵션이 편법이고 불법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불법 이런 영장 집행, 영장 발부, 영장 청구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그런 불법 행위들을 보면 정말 막막한데 일반 다른 국민들 중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 민주당 지지하는 반국가 세력 또는 아주 우매한 국민들, 좌파 이런 사람들이야 그쪽을 지지하겠지만 그쪽이 아닌 분들마저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계엄이란 두 글자에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 막 여론에 따라가고 아무 지능도 없고 생각하는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참 그게 안타까운데 결국 그게 냄비근성과 이 감성주의, 이 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냄비근성, 감성주의에 귀결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불법과 편법은 기본 옵션, 불법이 자행되는 이 상황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당한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사건처럼 큰 재난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방지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자 얘기하지만 분명히 또 있거든요. 잊어버리고 또 사고가 또 나요. 안전불감증이라고들 하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 또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그 불감증도 국민성에도 근거하지만 또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반국가 세력,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반국가 세력들, 그 추종하는 집단들이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답답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공수처 도착을 하고 그 전에 대국민 영상 메시지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가기 전에 토리라고 하던가요? 강아지도 한번 보고 또 2층에서는 이제 영부인이랑 또 만남을 잠깐 하고 같이 출발을 했죠. 공수처로. 가기 전에 또 참모들한테 직접 손수 샌드위치 30개를 만들어서 건네왔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런 행동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동정을 가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상황이 나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심정이 어떨까?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에 내가 따라가서 수능해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유혈 사태를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나가겠다.
한 그 심정,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자기가 불법이고, 아니 자기가 잘못됐고, 애초에 그런 국민들을 상관없이 자기들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배우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뭐 비상계엄을 했다, 뭐 그런 걸였다면 끝까지 버티겠죠.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봤을 때 더 이상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되고, 또 길어진다고 했을 때 지지층들의 부상이라든지 분열 이런 우려가 있으니 내가 공수처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뭐 언론들이야 뭐 그때 가는 거 열심히 또 찍어서 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뉴스를 보니까 그날 새벽 오전 1시 잠을 들었다가 1시간 반쯤 주무시고 지인 전화에 깼다. 그리고 그부터 오전 10시 33분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샌드위치를 30명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같이 참모들 대접을 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이제 유혈 사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당연히 지켜줘야겠죠. 경호처 직원들도 일부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분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지지자들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런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당협 위원장들 뭐 모였다고 하죠. 총 30여 명, 의원은 15명. 참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할 말 많은데 정말 적죠. 정말 적게 와서 만났고, 그다음에 청년이든 경호처 직원이든 모두 다 청년이다. 경찰도 청년이고, 또 시위대들도 청년들이 많았죠. 2030 청년들 다 청년인데 유혈 사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거 막자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공수처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레거시 미디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언론 그리고 사법부입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언론 모두 다 망가졌다, 모두 작용화됐고, 모두 돈과 어떤 좌파적인 이념에 모두 매몰돼서 이미 언론의 중립성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언론의 중립성 이전에 언론의 자율성 당연히 있죠. 언론의 자율성은 자기들은 극대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의무도 지켜야 하지만, 그 의무는 절대 지키지 않는 지금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대부분입니다. 좌경화되어 있거나 철저하게 돈이 움직여요. 철저하게 돈과 권력, 그리고 좌경화되어 있다. 중립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 몇몇 언론, 소규모 언론사 말고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어쨌든 정리된 정보를 보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죠. 유튜브가 뭐 어떤 저 좌파들이나 이 간첩들은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극우 유튜버라고 한다면 극좌 유튜버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저 김호준 방송 보세요. 극좌 유튜버 거기에 50만 명 시청하고 있잖아요, 라이브로. 심지어 그 김호준이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체포, 사살설,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이상한 사이코 같은 말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가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방송에 가가지고, 김호준 방송에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게? 그게 극좌 유튜브 방송이에요. 오히려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차라리 나아요. 다 맞다고 말을 못해도
차라리 선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가 낫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말했어요. 민주당은 아주 모범생이다. 저기는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똘똘 뭉치고 하나 이탈 없는데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모범생 집단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모범생. 그래서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당연한 거죠. 정당이란 거는 이념의 결사체죠. 즉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 이념을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 반대되는 정당도 전투적으로 주장을 하겠죠. 그런 치열한 총칼이 아니라 치열한 의견 교환과 치열한 정당의 주장들이 맞붙어지면서 합의가 도출되는 건데 전투적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전혀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직원 스마트폰으로 그때 대국민 메시지 촬영을 하셨고 또 오전 10시쯤에 10시 반에 공수처로 나갔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특히 저기 좌빨, 저기 간첩 세력, 반국가 세력들 언론이다 방송들 보면 아주 막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공수처장도 뭐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입에 귀가 걸려가지고 한바구음으로 이게 출근하는 모습 보이고 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했다느니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뭐 언론이야 이제 저는 포기했으니까요. 여기 차정현이라는 부장검사, 공수처 부장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제 굉장히 좀 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면 정중하게 와서 어차피 대통령도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거기서 뭐 말을 바꾸겠어요? 이미 경호처도 다 이제 방어하지 마라라고 했고 관저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관저, 김 여사님도 계시고 다 있죠. 거기까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맨없이 아주 막 큰 소리로 눈을 부라리면서 막 반말도 섞어서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막 여기 조사해 저기 들춰봐 막 그런 뭐 아주 예의는 밥에 말아먹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출신으로 쭉 보니까 요직만 거친 것 같아요. 예. 지방에 있지 않았고 지방으로 보통 이제 돌긴 하는데 그냥 쭉 이렇게 요직에 있었던 거 보니까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머리는 똑똑하겠죠, 당연히. 근데 왜 저런 공수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여튼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사님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분 변호사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말로는 어디 일개 부장검사 나부랭이가 대통령 관저에 와서 예의 없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반말도 섞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내란 죄를 저지른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다. 일개 부장검사가 라고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간 이후로 이제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또 예전부터 건드렸지만 여기 아까 차정현 검사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들의 어쩌면 야당 이 간첩 세력들 민주당 세력들이 그동안 해왔던 레파토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작 자기들 대통령이나 자기들 그 대통령의 집안에 대한 이슈나 수사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그죠? 오로지 이렇게 해왔죠.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여론몰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최순실 씨였죠. 비선 실세라느니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이 따로 있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면서 탄핵시켜버리더니 이제는 뭐 또 김건희 여사를 또 들먹입니다. 그들의 늘 전략적이고 늘 하던 습관이에요. 놀랄 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을 했죠. 저번에 변론준비기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변론기일을 이때 다 하겠다라고 아주 텀을 짧게 잡아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이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여다보면 형사소송 규칙에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할 때는 양측, 즉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이도 검사 측도 됐고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 측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그 법마저 자기들이 불법, 탈법 표현할까요? 그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 무너졌고 사법부도 이제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변호인 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했지만 현재는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뭐 3일인가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변론기일을 계속 진행해버리고 최대한 빨리 탄핵심판을 진행해버리겠다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어제죠.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작성했던 자필 이런 사진을 보여줬죠. 제가 텍스트는 다 읽어봤는데 정말 뭐 구구절절 그분의 심경과 그리고 제가 느끼는 심경에 굉장한 공통점이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서류에 부정선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또 언급이 있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또 극우 유튜버에 파묻혔다는 증거라고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요. 제가 이거는 저도 예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그런 뭐 정치인이나 국민 분들 또는 유튜버들도 관심이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제기를 하게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저는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부정선거는요. 명확하게 한번 밝히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재개표, 재검수 이렇게 걸 진행했을 때의 영상과 자료를 봐도 그 현장 대법관, 즉 책임하는 판사죠. 누가 봐도 무효표인 것들을 다 유효표 처리합니다. 분명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투표지에 투표는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인 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장이 아예 없어요. 지워지거나 뭐 짓눌리거나 이런 흔적도 아니라 아예 백지예요. 아예 없는 그 투표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투표는 되어 있죠.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인이 인정했던 그 도장이 없는데도 불구한 그 투표지 7장마저도 그 대법관이 이건 유효표야 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부정선거고요. 그런 표가 나왔던 거를 자체만 빼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는 정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설령 한 표만이라도 잘못됐다면 재투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7표 유효표로 만들어버리는 그 대법관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재검수만 해도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그냥 깔아뭉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재판 지금 뭐 이 혹자들은 자범이라고 합니다. 자범 맞죠. 전 자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범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내란죄를 범했던들 이 사람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동안 녹음된 영상 녹음된 그걸 들어봐도 뭐 거침이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참 어이가 없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그 2심 재판부가 배정이 됐는데 이 2심 재판부에게 두 달간의 새 사건 맡기지 않고 빨리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리를 빨리 진행해라 라고 결정이 났다고 하죠. 다행이긴 합니다만 진작했어야죠. 지금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탄핵 심판은 그렇게 빨리 지금 뭐 두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끝내려고 하면서 헌법재판 지금 탄핵 심판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 대부분의 국민 모든 국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다수결로 재판에 승복을 하고 그 재판 결과로 당선된 임명한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을 파면하는 그 탄핵 심판이라면 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검증, 심리, 변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끝내버린다? 그런데 그냥 야당 대표일 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사소한 범죄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과 사범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이렇게까지 미룬다? 그래 여기서도 저는 사법부가 멸망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오늘 뭐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절차는 이렇게 빠른데 왜 이재명은 느리냐. 권성동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는요. 이 국민의힘 물론 지금은 뭉쳐야겠죠. 지금 분열 여차는 안 됩니다. 뭉쳐야 되는 건 맞는데 당신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왜 전투력 없이 이렇게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나요? 저는 그 국민의힘을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전투적이지 못하다. 저기 민주당은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전투적인 정당이 아니 된다.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라 할 정도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제 온 그 관저로 온 사람들도 15명밖에 안 돼요. 108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석. 당신들은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과거부터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곳곳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뭐 보수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혀 보수 같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 있고 또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마치 반죽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정말 오합지졸의 정당일 뿐이에요. 민주당은 저들 보세요. 운동권은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커버 쳐주고 옹호하면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했다고 비판해야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정당이란 것은요. 아까 이념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념이 있죠. 민주당도. 그 이념에 따라서 철저하게 뭉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비판은 하든 칭찬을 받든 비판을 받든 그건 국민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인 거지. 정당이란요. 정치적 이념 결사체니까 그 이념에 맞게 똘똘 뭉쳐야 된다고요.
근데 이 보수정당이라고 지금 표방하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당장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정당, 정말 정치적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수 이념을 지키는 새로운 정당이 와서 그 정치적 이념 교차처럼 똘똘 뭉친 그런 정당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속보로에서 뭐 정당 지지도 나왔죠. 국민의힘, 민주당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 내지만 역전한 거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저도 솔직히 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지지율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저도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국민의힘이 우리가 또 뭐 국민의힘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긴다라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이것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 속보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제가 물론 이제 고무적인 건 맞죠. 고무적인 것도 맞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구나. 알고 있음에 그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론조사 결과 보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 여론조사 결과라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 보기 누르시면 여론조사 결과가 쭉 나와요. 나오는데 각각 조사기관명 쭉 나오고 언제 조사해서 등록했고 조사 의뢰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최근에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걸 누르시면 실제로 쭉 표본조사 어떻게 쭉 나오는데 그 실제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도 최초로 보도 예정일시 1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4시간 후에 공개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제가 찾아봤던 것들 중에 밑에 있는 일요신문이나 이런 거 좀 열어봤거든요. 그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고 보면 예전에 펜앤드 마이크에서 나왔던 결과 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정당 지지도 지역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했던 것들 나오고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KPI라고 해서 여기도 여론조사 PDF 파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물론 여론조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를 보고 와 여기에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그거를 확신을 하고 확신을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 말은 곧 이 여론조사를 운영하는 기관이든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이든 어느 누구와에 따라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론조사라는 것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 즉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법도 있고 또 구체적인 지침이 있고 또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들은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뿐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 그 말은 곧 그 부정적인 영향, 일말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어떤 세력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여론을.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많이 나오면 따라가고 싶고 적게 나오는데 연민을 느끼고 싶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그냥 여론조사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보고 싶으시면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여론에 선동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성주의, 냄비근성 있다고 매번 말씀드리죠. 이 냄비근성과 감성주의 때문에 미국도 여론조사합니다. 일본도 여론조사하고 어디든 여론조사라는 건 다 해요. 근데 이 나라 국민성이 냄비근성 그리고 감성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옳고 그름 중립적으로 중도적인 생각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우르르 따라갑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알잖아. 냄비근성이 있고 감성주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우르르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어디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야 이쪽이 따라가야지. 어디에 적게 나왔다 해서 아 저기 불쌍하니까 저기 지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면 왜 그랬을까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는 생각하는 그런 습관도 없다는 것, 즉 게을르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왜 그럴까? 꼭 생각하시고 게을러지지 마세요. 제발 좀 중도적인 생각에서 그 이유를 묻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객관적이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발 물론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나라 국민성이 냄비근성 있고 감성주의 이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영상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 원을 준다라고 13일 뉴스가 나왔는데 돈 많네요. 네.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각각 5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준다는 거죠. 명절 전에 설 추석. 돈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뿌리고 있을까요? 이런 돈 받는 거요. 좋죠. 당장은. 근데 사람이란 건요. 본능이 그래요. 받기만 하다 보면요. 내가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뭔가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보답을 해야지. 나도 기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받기만 원한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지라든지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복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한 번 접근이 됐을 때 무르지 못해요. 100만 원 준다? 나중엔 더 큰 돈 원할걸요? 아니면 주지 못해도 왜 안 주냐? 작년엔 줬는데 왜 올해는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지라는 건요. 한 번 나갔을 때 다시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광군 인원이 얼마인지 봤는데 5만 명이에요.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5만 명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차라리 내수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내수를 회복하려고. 영광사랑카드, 즉 지역화폐 이런 걸로 준다고 하는데 내수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 돈을 줄 게 아니라 영광군에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더 크게 개발해서 왜 백종원 대표가 하는 것처럼 지역시장 활성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이 돈으로 백종원 대표랑 조인을 해서 전화가 왔네요. 어쨌든 백종원 대표랑 조인을 해서 지역 전통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통시장을 더 크게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크게 특산물 같은 걸 개발해서 맛있는 음식 개발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영광군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더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좀 돈만 주입하는 게 나라 돈 빼먹는 거죠.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차라리 그 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줄 거면 100만 원 곱하기 5만 명 해보세요. 돈 많이 나오죠? 그 돈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백종원 대표랑 이런 사람들이랑 기업이랑 연계해서 지역 특산물 개발하고 전통시장 더 키워서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도모해야지.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넋두리 좀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지지할 거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또 각하나 기각해서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 사법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탄핵 심판까지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지하고, 또 우리 보수 우파들의 지금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집회도 있을 것이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끝까지, 언제까지?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원을 하고 끝까지 밀어주고, 또 서로 내부 분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세는 정해져 있어요. 대세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흔들었으니 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의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똘똘 하나로 뭉치자 말씀드립니다.